그날 밤 이스탄불의 오래된 골목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의 성기를 쉽게 허락하지 않던 길고양이들이 한 마리, 두 마리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니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도 한 남자의 주변으로 조용히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먹이를 흔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고양이들을 향해 손을 뻗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먹이 하나를 놓고 서로 으르렁거리던 고양이들까지 그날만큼은 마치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도 알고 있는 것처럼 차례대로 앉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연히 그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SNS에 올라가자 반응은 폭발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스탄불의 귀여운 길고양이 영상 정도로 소비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고양이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 앉아있던 남자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남자는 대체 누구야? 왜 다른 관광객들에게는 도망가던 고양이들이 저 사람한테만 저렇게 얌전하지? 고양이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다가온다고? 그리고 남자가 한국에서 온 여행객이라는 이야기가 알려지자 댓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동물을 저렇게 대하나? 한국을 K-팝이나 드라마로만 봤는데 이런 모습은 처음이다. 저건 친절보다 더 어려운 행동이다. 상대를 내버려 둘 줄 아는 태도다. 영상은 이틀도 지나지 않아 수백만 회 이상 재생됐고 여러 나라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재편집되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카메라에 찍힌 몇 분짜리 영상만으로는 그날 밤의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장면이 벌어지기 며칠 전 바로 그 자리에서 한 마리의 작은 고양이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부끄러운 사실도 있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무라트 데미르입니다. 저는 이스탄불 술타나흐메트 지역의 작은 식당에서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거대한 호텔도 아니고 유명 셰프가 있는 고급 레스토랑도 아닙니다. 오래된 돌길 옆에 테라스 몇 개를 놓고 케밥과 생선구이, 치킨랩, 차이를 파는 평범한 가게입니다. 하지만 위치만큼은 특별합니다. 새벽이 되면 멀리서 아잔 소리가 들려오고 아직 관광객이 몰려오기 전에 골목에는 전날의 열기가 사라진 차가운 공기가 내려앉습니다. 빵을 굽는 냄새와 향신료 냄새가 섞여 골목을 타고 흐르고 상점 주인들이 하나씩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가장 먼저 나타나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고양이들입니다. 이스탄불에 와본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이 도시는 인간만의 도시가 아닙니다. 모스크 앞에도 고양이가 있고 카페 의자 밑에도 고양이가 있고 시장 골목에도 고양이가 있습니다. 보스포루스 해협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도 고양이가 햇빛을 받으며 누워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가끔 묻습니다. 왜 길고양이를 쫓아내지 않나요? 식당에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양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침입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동네에서 같이 사는 이웃입니다. 아침이면 나타났다가 밤이면 사라지고 추우면 처마 밑으로 들어가고 배가 고프면 사람들이 놓아둔 물과 먹이를 먹습니다. 어떤 고양이는 몇 년 동안 같은 골목에서 살아 사람보다 더 오래된 단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식당에도 늘 오는 고양이가 몇 마리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오래된 녀석은 얼굴 한쪽에 오래된 상처가 있는 커다란 회색 수컷이었습니다. 저는 그 녀석을 술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처럼 행동도 당당했습니다. 술탄은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관광객이 귀여워 라고 소리치며 달려오면 바로 등을 돌렸습니다. 카메라를 얼굴 가까이 들이밀면 순식간에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음식을 들고 불러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아침에 테이블을 닫고 있을 때는 가끔 제 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만지려고 하면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의 일을 했습니다. 그 관계가 저는 좋았습니다. 10년 동안 고양이를 지켜보다 보니 저는 제가 고양이를 꽤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오만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고양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인간의 방식으로 고양이를 해석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몇 년 전 어느 날 한국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관광객들이 우리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커플도 있었고 중년 부부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목소리가 크지 않았고
주문할 때도 차분했습니다. 그들 중 한 여성이 테이블 밑을 지나가던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제 휴대전화를 꺼내겠군. 그런데 아무도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고양이들이 매일 여기 오나요? 거의 매일 옵니다. 제가 대답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고양이를 몰아세우지도 않았고 손을 내밀어 억지로 만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고양이가 가까이 오면 바라보고 멀어지면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저는 주방에 있던 동료 잼에게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고양이를 좋아하나 봐. 잼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 당시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한국 시청자분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국은 케이팝, 드라마, 반도체, 자동차, 김치,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엇이든 빨리빨리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빠른 나라 사람들이 고양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동물을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하면 참 얕은 생각이었습니다. 한 나라를 몇 개의 이미지로 압축해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가진 편견을 편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것을 상식이라고 부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오히려 고양이에 관한 한 우리가 더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탄불은 수백 년 동안 고양이와 함께 살아온 도시였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보면서도 그들의 행동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식당을 찾는 손님들과 고양이들의 관계에서 이상한 규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고양이가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양이를 보는 순간 휴대전화를 들고 달려오는 사람, 큰 목소리로 부르는 사람, 손가락을 튕기며 오라고 명령하는 사람, 고양이가 등을 돌려도 계속 따라가는 사람, 사진 한 장을 위해 고양이 얼굴 앞에 카메라를 들이미는 사람, 나는 동물을 좋아해라는 표정을 하고 있지만 정작 고양이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고양이는 거의 유효 없이 거리를 두었습니다. 반대로 고양이가 이상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느린 사람, 고양이를 발견해도 호들갑을 떨지 않는 사람, 고양이의 눈을 계속 쳐다보지 않는 사람, 고양이가 다가와도 곧바로 손을 뻗지 않는 사람, 말 그대로 고양이를 고양이답게 내버려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잼에게 말했습니다. 고양이들이 사람을 고르는 것 같아. 잼은 바닥을 쓸면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뭘 보고 고르는데? 자기를 귀찮게 할 사람인지 아닌지. 저는 처음에는 그 설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관찰하면 할수록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체격이 크고 목소리가 굉장히 큰 유럽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친구들과 계속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고양이들이 멀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술탄이 그 남자의 발밑으로 갔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남자는 시끄러웠지만 고양이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술탄이 옆에 와도 쳐다보기만 했지 만지지 않았습니다. 친구와의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표정의 여성이 몸을 낮추고 상냥한 목소리로 고양이를 불렀습니다. 이리 와. 고양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다시 불렀습니다. 그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고양이는 인간이 착해 보이는지를 보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받기를 요구하는가? 사진을 요구하는가? 접촉을 요구하는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주기를 요구하는가? 겉으로 아무리 부드럽게 행동해도 그 안에 강한 요구가 있으면 고양이는 알아챘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뒤부터 저는 손님보다 고양이를 더 많이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아주 작은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식당 테라스에 나타났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아도 될 만큼 작았습니다. 눈은 아직 약간 푸른 빛을 띠고 있었고 돌길 틈에 발이 걸려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저는 그 녀석에게 마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터키어로 푸른색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잼은 제가 이름을 붙이는 모습을 보고 웃었습니다. 이름 붙이지 마. 또 정들잖아. 이미 늦었어. 마비는 다른 성류들과 달랐습니다. 아직 인간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손을 내밀면 도망가기는커녕 코를 가까이 가져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관광객이 사진을 찍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귀엽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순수함이 아니라 위험한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세상을 아직 믿어도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도 처음에는 평범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테라스는 오후 햇살로 따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뒤 10명이 넘는 아시아 관광객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활기찼고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저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생선구이, 양고기 꼬치, 후무스, 빵, 여러 종류의 고기 요리가 테이블 위에 올라갔습니다. 냄새가 테라스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 순간 햇볕을 쬐고 있던 마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은 코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가지마. 하지만 당연히 마비에게 들릴 리 없었습니다. 마비는 음식 냄새를 따라 천천히 관광객들의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몇몇 젊은 사람들이 마비를 발견하고 웃으며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는 매일 보던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차이를 가지라 잠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왔을 때 마비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방 입구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털은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단체의 가장 안쪽에 앉아있던 나이든 남자의 손에 아직 물컵이 들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나중에 다른 직원에게 들었습니다. 마비가 자신의 발 근처에 오자 그 남자는 얼굴을 찌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컵에 물을 마비에게 뿌렸습니다. 마비가 놀라 달아나자 발까지 움직여 쫓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차려 했는지 단순히 겁을 주려 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새끼 고양이에게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세상을 믿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작은 동물은 몇 초 만에 인간이 무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광경을 알게 된 순간 제 안에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당장 가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식당 직원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손님과 싸우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온라인에 나쁜 리뷰가 올라올 수 있다. 사장이 화를 낼 수도 있다.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몇 초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같은 관광객 단체에 있던 젊은 여성이 갑자기 그 나이 든 남자에게 강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중국어였습니다. 하지만 뜻은 번역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그 남자를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귀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지만 여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뒤 남자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여성은 저를 바라보더니 영어로 말했습니다. I am sorry.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가 배운 첫 번째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문제는 국적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왔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을 국가 전체의 성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쉬운 판단을 저는 한국에 대해서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부끄러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인 여성은 자신의 일도 아닌데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10년이나 일했고 마비를 매일 봤으면서도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식당 뒤에 작은 접시 하나를 놓았습니다. 마비가 먹을 수 있도록 고기를 조금 올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마비는 테라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째도 멀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마비만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고양이들도 사람에게서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술탄도 예전처럼 손님들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보면 더 빨리 몸을 돌렸습니다. 의자가 크게 움직이는 소리에도 몸을 움찔했습니다. 생선구이 냄새가 나도 예전처럼 테이블 밑으로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물을 맞은 것은 마비였습니다. 술탄은 그 순간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고양이들까지 달라졌을까요? 어느 날 밤 저는 잼에게 물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마비가 당한 일을 다른 고양이들은 보지도 못했잖아. 잼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고양이는 말을 안 쓰잖아. 그래도 전달되겠지.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아무 설명을 듣지 않았는데도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 크게 싸운 뒤의 공간, 누군가 울고 나간 자리, 말은 없지만 흔적은 남습니다. 어쩌면 동물은 그런 흔적을 인간보다 훨씬 민감하게 느끼는지도 모릅니다. 마비가 느낀 공포가 냄새로
움직임으로 경계하는 자세로 다른 고양이들에게 전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한 마리가 인간을 경계하기 시작하면 다른 고양이도 그 모습을 보고 배웠을 겁니다. 저는 그때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두려움이 전달될 수 있다면 안심도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한 마리가 어떤 인간 곁에서 완전히 긴장을 풀면 다른 고양이들도 그 신호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며칠 뒤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패전까지 1시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테라스에는 터키인 노부부 한 쌍과 유럽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남자 한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술탄은 돌계단 위에 웅크리고 있었고 갈색 앙컷 고양이 한 마리는 테이블 아래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마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동아시아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40대 중반쯤, 키도 체격도 평범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목에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손에 휴대전화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시 입구에 서서 식당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상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대부분의 관광객은 새로운 공간에 들어오면 무언가를 찾습니다. 사진 찍을 곳, 좋은 자리, 메뉴판, 화장실, 와이파이, 직원, 누군가의 시선. 그런데 이 남자는 아무것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공간이 자신에게 맞춰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공간에 들어가는 속도를 조절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테라스 안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의자를 끄는 소리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메뉴판을 들고 다가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갈색 고양이가 눈을 떴습니다.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계단에 있던 술탄도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오래된 회색 고양이가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남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먹이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계속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마리가 동시에 그 남자를 의식했습니다. 그리고 골목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마비였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안 돼. 며칠 동안 사람 가까이 오지 않던 마비였습니다. 제가 불러도 오지 않았습니다. 먹이를 놓아도 사람이 사라진 다음에야 먹었습니다. 그 마비가 스스로 테라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남자를 향해. 마비는 약 1m 앞에서 멈췄습니다. 남자의 냄새를 확인하듯 코를 움직였습니다.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비가 조금 더 갔습니다. 50cm. 다시 멈췄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저라면 그 순간 참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동안 사람을 피하던 새끼 고양이가 내 앞까지 왔다면 아마 손을 조금 내밀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비가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신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숨을 멈춘 것처럼 바라봤습니다. 잠시 뒤 갈색 고양이도 일어났습니다. 마비 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탄이 돌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 녀석은 아무에게나 접근하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술탄이 수많은 관광객을 무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술탄이 천천히 걸어가 남자의 앞에 멈췄습니다. 남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술탄은 잠시 수염을 움직이더니 그대로 앉았습니다. 3마리였습니다. 3마리의 고양이가 한 남자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 먹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 남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곧바로 또 하나의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아니, 바로 그것이 이 남자가 하고 있는 일이다. 그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오고 싶으면 오게 두었습니다. 떠나고 싶으면 떠날 수 있게 두었습니다. 만지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를 자신의 경험이나 사진 속 소품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존재했습니다. 식당 안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터키인 노부부도 대화를 멈췄습니다. 유럽인 관광객도 지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남자는 천천히 메뉴를 펼쳤습니다. 고양이 3마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주문을 받으러 갔습니다. 남자는 조용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치즈 치킨 랩 하나 부탁합니다. 우리 가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향신료를 입힌 닭고기를 구워 치즈와 채소를 넣고 따뜻한 빵으로 감싸는 음식입니다. 남자는 잠시 웃더니 덧붙였습니다. 여행 오기 전부터 이 집 메뉴를 봤습니다.
꼭 한번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주방으로 돌아와 잼에게 주문을 전달했습니다. 잼이 물었습니다. 밖에 왜 이렇게 조용해? 고양이 3마리가 한 손님 주위에 앉아 있어. 먹이를 줬어? 아니, 잼이 처음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랩이 완성됐습니다. 뜨거운 치킨과 치즈 냄새가 주방에서도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군. 고양이들은 냄새에 민감합니다. 아무리 조용한 분위기라도 고기 냄새가 나면 본능이 먼저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접시를 테이블 위에 놓자 예상대로 술탄의 코가 움직였습니다. 갈색 고양이도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비는 작은 몸을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그는 랩을 바로 먹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빵을 열었습니다. 치즈와 채소를 한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 닭고기를 조금씩 잘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남자는 닭고기를 작은 조각으로 만든 뒤 일부를 손에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몸을 낮췄습니다. 고양이 얼굴 앞에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먹어.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을 튕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려놓고 다시 손을 거뒀습니다. 그 다음 벌어진 장면을 저는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마비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갈색 고양이가 다음으로 나왔습니다. 한 조각을 먹고 물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술탄이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누구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서로 밀치지 않았습니다. 먹이를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순서를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수없이 많은 고양이에게 먹이를 줬습니다. 하지만 고양이 3마리가 저렇게 조용히 순서를 지키는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남자가 아무런 통제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너부터 기다려. 싸우지 마.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배려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상대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행동일 때가 많습니다. 도와준다, 챙겨준다, 말을 건다, 손을 내민다. 그런데 저 남자가 보여준 배려는 정반대였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발 물러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훨씬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좋은 일을 하고 싶을 때도 자신의 방식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고양이를 사랑하니까 만지고 싶습니다.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고양이가 귀여우니까 나를 봐주길 원합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우리는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그 남자에게는 그 요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들이 닭고기를 먹는 동안 테라스 전체가 조용했습니다. 그 유럽인 남성이 테이블 아래쪽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 그때 촬영된 영상이 나중에 세상을 뒤흔든 영상이었을 겁니다. 한국인 남자는 고양이들이 먹는 모습을 과장되게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사진도 찍지 않았습니다. 닭고기를 조금 더 나눠 바닥에 놓았습니다. 고양이들은 다시 차례대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빵과 치즈, 채소를 먹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식사를 끝내고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산을 했습니다. 작게 고개를 숙이며 영어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무엇인가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한국인 손님에게 물어보니 아마 잘 먹었습니다라는 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양이들에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마비를 한 번 쓰다듬고 떠나는 마지막 장면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어나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더 강렬했습니다. 고양이들에게서 어떤 감동적인 반응도 받아가려 하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테이블을 치우러 갔습니다. 컵을 들었습니다. 냅킨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접시를 집어든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닭고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빵의 일부와 치즈, 채소뿐이었습니다. 저는 아까 남자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여행 전부터 꼭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음식의 핵심인 닭고기를 한 입도 먹지 않았습니다. 전부 고양이들에게 준 겁니다. 저는 접시를 들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잼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래? 저는 접시를 보여줬습니다.
닭고기를 하나도 안 먹었어. 재미 잡시를 봤습니다. 고양이한테 다 줬다고? 자기가 먹고 싶어서 주문했다며? 맞아. 잼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행동을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동물을 사랑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 고양이들이 불쌍해서 밥을 주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SNS에 올릴 사진도 찍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았으면 더 편했을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즘은 좋은 일조차 콘텐츠가 되는 시대 아닙니까? 길고양이에게 음식을 주면서 카메라부터 켜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움을 주고 난 뒤 반응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를 기대합니다. 칭찬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고양이가 배부르면 끝이었습니다. 그날 일을 마친 뒤 저는 잼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 어느 나라 사람 같아? 잼은 별 고민도 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인 아닐까? 저는 웃었습니다. 고양이가 여권이라도 확인했냐? 고양이 얘기가 아니야. 그럼 후? 잼은 물을 끄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런 식으로 거리를 지키는 한국 손님들을 몇 번 봤어. 저는 의였습니다. 한국 사람이 자주 와? 많지는 않아. 하지만 몇 번 봤지. 다 고양이를 저렇게 대해? 아니, 당연히 아니지. 잼은 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인이라고 다 똑같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어느 나라 사람이든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내가 본 한국 손님들 중에는 고양이가 먼저 오기 전까지 손을 안 대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잼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고양이를 좋아하면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안 다가가. 그 차이 아닐까? 그 문장은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다가가지 않는다. 그때까지 저는 사랑하면 가까이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에게는 반대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가벼운 호기심이었습니다. 검색창에 한국 고양이 문화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길고양이에게 물과 사료를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 아파트나 골목에서 길고양이 문제를 두고 갈등도 많지만 동시에 공존 방법을 찾으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 고양이 카페가 오래전부터 젊은 세대에게 익숙한 공간이 되었다는 이야기. 고양이를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이야기. 온라인에서는 고양이를 부르는 친근한 표현과 각종 커뮤니티 문화가 거대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곧 중요한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 동물에게 완벽한 천국이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유기 문제도 있고 길고양이를 둘러싼 갈등도 있고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점 때문에 저는 더 흥미로웠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논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같이 살아야 하는가? 어디까지 사람이 개입해야 하는가? 먹이를 주는 것이 책임인가? 싫어하는 주민의 권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와 도시의 현실이 충돌합니다. 저는 그 논쟁을 보면서 한국을 처음으로 살아있는 사회처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 한국은 제 머릿속에서 상품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K-팝, 드라마, 휴대전화, 자동차, 반도체, 매운 음식, 서울의 야경. 그런데 실제 사회는 당연히 훨씬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한국 그림 속에도 고양이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조선시대 화가들이 고양이를 세밀하게 그린 작품들도 있었고 고양이와 나비가 함께 등장하는 전통적인 그림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작품 속 고양이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수백 년 전 한반도에서 살았던 사람이 고양이를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성격과 표정을 가진 존재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너무 얕게 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는 유명한 수출품 몇 개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사회가 작고 약한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는 존재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런 사소한 장면에서 더 깊은 것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한 명의 한국인 여행객을 보고 한국 전체를 판단하는 것도 또 다른 편견입니다. 저는 그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 남자가 한국인이어서
무조건 그렇게 행동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익힌 태도, 어딘가에 자신이 살아온 사회와 문화의 흔적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사람의 문화는 국기처럼 등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말할 때 나옵니다. 기다릴 때 나옵니다. 줄을 설 때 나옵니다. 약한 존재 앞에서 몸을 얼마나 낮추는지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는 순간에 나타납니다. 저는 한국에서 흔히 이야기되는 눈치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읽었습니다. 주변 상황을 읽고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분위기를 살피는 감각이라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는 문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날의 남자를 떠올리며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봤습니다. 만약 그 감각이 인간에게만 향하지 않는다면 어떨까? 말하지 못하는 동물의 불편함까지 읽어내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그 밤을 겪고 난 뒤 내린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모든 한국인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남자에게는 분명 그런 감각이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큽니다. 저는 다시 터키의 고양이 문화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고양이에게 물을 줍니다. 음식을 줍니다. 추운 날 상자를 놓아주기도 합니다. 가게 앞에서 자도 쫓아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한국인 여행객이 제게 보여준 것은 물이나 음식과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선택권을 줬습니다. 다가오지 말지, 먹을지 말지, 머물지 떠날지. 고양이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큰 것을 주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슬람 문화에서 고양이를 깨끗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고양이를 아꼈던 종교적 전승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잠든 고양이를 깨우지 않기 위해 자신의 옷자락을 희생했다는 이야기는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떠나 우리가 그 이야기에서 배운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급하다고 해서 상대의 평온을 함부로 깨뜨리지 않는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스탄불에서 자란 제가 어린 시절 들었던 이야기와 먼 한국에서 온 남자가 보여준 행동이 같은 지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종교도 다릅니다. 역사도 다릅니다. 음식도 다릅니다. 서울과 이스탄불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고양이 한 마리 앞에서는 두 문화가 놀랍도록 비슷한 질문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상대가 지금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가? 저는 이것이 이야기가 단순한 한국인 칭찬 영상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무조건 칭찬하는 것은 쉽습니다. 한국 최고, 한국인은 모두 친절하다. 이런 말은 듣기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을 겁니다. 터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이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적 자체가 아니라 어떤 사회가 어떤 행동을 아름답다고 여기고 어떤 행동을 부끄럽다고 여기며 그런 기준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한국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태극기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원래 이렇습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저는 그 침묵 때문에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며칠 뒤 제미 휴대전화를 들고 저를 불렀습니다. 무라트, 이것 좀 봐. 화면에는 익숙한 테라스가 보였습니다. 노란 조명, 돌바닥, 그리고 한국인 남자 주위에 앉아있는 고양이 3마리. 그날 테라스에 남아있던 유럽인 관광객이 촬영했던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은 테이블 아래에서 찍혀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연출되지 않은 장면이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조회수가 얼마야? 제가 물었습니다. 재미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이미 수백만 회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더 올라갔습니다. 공유된 영상까지 합치면 어느 순간 숫자를 세는 것이 의미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댓글은 여러 언어로 달렸습니다. 고양이가 선택한 한국인. 저 남자는 고양이를 만지려고 하지도 않는다. 사랑한다면서 왜 만지지 않는 거지?
그런데 그게 오히려 사랑처럼 보인다. 한국 여행객의 태도가 흥미롭다. 저 고양이들 며칠 전에 사람을 무서워하게 됐다는 뒷이야기를 알고 나니 더 소름 돋는다. 어떤 사람들은 남자의 행동을 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냥 우연이다. 고양이가 음식 냄새 때문에 온 것이다. 국적이 무슨 상관이냐. 저는 그런 댓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국적만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음식을 내놓기 전부터 고양이들이 모였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비는 그 며칠 동안 인간을 피했습니다. 그 고양이가 먼저 남자의 발밑에 앉았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장면은 그것이었습니다. 영상이 퍼지면서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의 반려동물 문화와 길고양이 문제까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서울에서 본 길고양이 밥그릇 사진을 올렸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에서 고양이 카페에 갔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한국에서도 길고양이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 갈등이 심하다며 지나친 미화를 경계했습니다. 저는 그 논쟁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관심은 무조건적인 칭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실제로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가? 한국 사회에서 반려동물은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가? 사람과 도시 동물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스탄불의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몇 분짜리 영상이 전혀 다른 나라의 문화를 궁금해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댓글 하나가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카메라를 고양이에게 들이대지 마라. 고양이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보라.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늘 고양이를 관찰합니다. 고양이가 무엇을 하는지 봅니다. 누구에게 다가가는지 봅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반대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고양이가 우리를 관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자신을 물건처럼 대하는가? 누가 자신의 시간을 존중하는가? 누가 예쁜 사진 하나를 얻기 위해 다가오는가? 누가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듯 옆에 머무는가? 고양이는 직업을 모릅니다. 돈도 모릅니다. 국적도 모릅니다. 여권을 읽지 못합니다. SNS 팔로워 수도 모릅니다. 명품 옷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읽는 것은 움직임입니다. 목소리입니다. 시선입니다. 거리입니다. 긴장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친절한 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을 외울 수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선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을 완전히 속이기는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특히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은 그 사람을 훨씬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한국인 남자가 제게 강렬했던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에게는 관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가 자신의 친절을 알아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양이가 먹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한국에서 공개된다면 아마 반응은 갈릴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한국 사람 한 명 행동했다고 한국 전체를 칭찬하는 건 과장 아니냐?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또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그래도 외국에서 저런 모습을 보여준 한국인이 있다는 게 뿌듯하다. 그 감정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단계 더 깊게 보고 싶습니다. 진짜 국가 이미지는 거대한 광고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광청 홍보 영상만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계적인 가수나 대기업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낯선 나라의 식당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한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내주는 행동, 식당에서 직원에게 말하는 방식,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 길을 잃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자신보다 약한 생명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여 사람들이 한 나라를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제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K-팝, 드라마, 김치, 휴대전화, 반도체, 그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약간 비웃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지만 결국 유행 아닐까?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너무 경쟁적이지 않을까? 모든 것이 빠르기만 한 사회 아닐까? 제가 직접 가본 적도 없으면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편견을 무너뜨린 것은 거대한 기술도
화려한 공연도 아니었습니다. 이스탄불의 돌바닥에 놓인 작은 닭고기 몇 조각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수십억 달러짜리 국가 홍보보다 한 여행객의 몇 숫짜리 행동이 더 강력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국을 알리기 위해 무엇을 보여줄지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날의 한국인 남자는 아무것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뒤로 한국 손님이 식당에 들어오면 예전보다 조금 더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물론 모두 조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양이를 보고 크게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린 커플이 술탄을 만지려고 따라가다 결국 포기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한국인도 그냥 사람이지. 그제야 저는 한국을 신화화하는 것도 비웃는 것도 모두 같은 실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바라본다는 것은 한국인을 완벽한 사람으로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수많은 선택 속에서 그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천천히 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테라스에서 차이를 마시며 마비를 바라봤습니다. 사건 이후 꽤 시간이 지나 마비는 다시 식당 근처에서 편하게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 사람을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손을 내밀면 여전히 몸을 뒤로 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번 생긴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일이 상처를 준 뒤 사과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할 때가 있다. 그리고 신뢰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것은 거창한 행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기다리는 것, 다가오지 않으면 그대로 두는 것, 상대가 다시 선택할 때까지 시간을 주는 것. 한국인 남자가 했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마비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며칠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마비에게 가장 필요한 행동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마비가 선택하도록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잊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좋은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때로는 하지 않는 것이 선의입니다. 묻지 않는 것, 만지지 않는 것, 강요하지 않는 것, 사진을 찍지 않는 것, 상대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즉시 원합니다. 즉시 답장을 원하고, 즉시 반응을 원하고, 즉시 결과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바로 말해주길 원하고, 친절을 베풀면 감사하다는 대답을 원합니다. SNS에 올리면 좋아요를 원합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그런 인간의 속도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자신의 속도로 옵니다. 자기가 원할 때 떠납니다. 그래서 어쩌면 고양이와 잘 지내는 법은 다른 존재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잼과 다시 그 영상을 봤습니다. 조회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잼이 말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 뭐가? 저 사람은 고양이가 자기한테 와도 기뻐하는 티를 거의 안 냈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엄청 좋아했을지도 모르지. 잼도 웃었습니다. 그랬겠지. 중요한 건 그걸 고양이한테 부담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상대에게 책임지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와서 행복했더라도 더 가까이 오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먹이를 줬더라도 계속 옆에 있으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지 않을까요? 좋아한다는 이유로 상대의 시간을 가져도 되는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선택을 대신해도 되는가?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감사를 요구해도 되는가? 저는 이스탄불의 고양이를 보며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한국에서 온 관광객 한 명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때 저는 한국어가 낯설게 들린다고 웃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너무 맵기만 한 것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세계적 인기를 일시적 유행처럼 봤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한국의 모든 것을 좋아하게 되어서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단순한 이유입니다. 제가 모르는 나라를 제가 알고 있다고 착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한국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을 칭찬하면 우리는 쉽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비판하면 쉽게 화가 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칭찬과 비판 중 어느 쪽이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실제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 질문입니다. 누군가 카메라를 들고 있을 때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해외에서 태극기를 들고 있을 때가 아니라 평범한 여행자로 있을 때, 내 행동 하나가 국가 이미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순간, 바로 그런 순간의 행동이 오히려 가장 진짜에 가깝습니다. 그 한국인 남자는 한국을 홍보할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것도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 때문에 수많은 외국인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상당히 역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강력한 홍보는 홍보하려는 의도가 없을 때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작은 생명에게 보인 존중이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가장 놀라운 존재는 사실 고양이가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으로 제 편견이 깨지는 순간을 명확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양이를 더 잘 안다. 이스탄불 사람들이 동물을 더 자연스럽게 대한다. 외국 관광객들은 결국 사진만 찍으러 온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탄과 마비는 저보다 훨씬 빨리 그 남자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의 국적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고양이들은 행동을 봤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봤습니다. 고양이들은 그 남자의 움직임을 봤습니다. 저는 말이 필요했습니다. 고양이들은 말 없이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누가 더 정확했을까요?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양이들이 저보다 나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 식당 문을 닫은 뒤 저는 입구 쪽에 누워있는 마비를 발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멈췄습니다. 한국인 남자가 했던 것처럼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았습니다. 마비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손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몇 분 뒤 마비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또 몇 분이 지났습니다. 마비가 일어나 제 쪽으로 천천히 왔습니다. 제 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았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 자체가 상대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네가 결정해도 된다. 저는 그날부터 고양이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잼에게도 말했습니다. 그 한국인 때문에 내가 이상해진 것 같다. 잼이 웃었습니다. 좋은 쪽으로 아마도. 잼이 술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양이가 사람을 가르칠 때도 있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한국인이 가르쳤어. 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 다겠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고양이가 먼저 선택했고 인간이 그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없었어도 그 장면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 영상이 세계 곳곳으로 퍼진 뒤 사람들은 여러 의미를 붙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인의 배려 문화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양이 행동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와 상관없이 그냥 좋은 사람 한 명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해석에 조금씩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훨씬 단순했습니다. 그날 고양이들은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만든 사람이 한국에서 온 여행객이었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저는 한국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한국이 특별해서 모든 한국인이 저 남자 같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한국 역시 수많은 모순을 가진 평범한 나라일 겁니다. 그런데 평범한 나라의 평범한 시민 한 명이 낯선 도시에서 보여준 평범해 보이는 행동이 누군가의 편견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 저에게 한국이 어떤 나라냐고 묻는다면 예전처럼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K-팝의 나라, 반도체의 나라, 김치의 나라, 빠른 나라. 물론 그것들도 한국의 일부겠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제 다른 이미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스탄불의 밤, 노란 테라스 조명, 돌바닥, 한쪽에는 먹지 않은 치즈와 채소가 놓인 접시,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먹고 싶었다던 닭고기를 한 입도 먹지 않은 채 고양이들에게 조용히 내어준 한국인 남자.
누구에게도 칭찬받으려 하지 않았던 사람, 고양이를 부르지 않았던 사람, 고양이가 자신에게 오도록 강요하지 않았던 사람, 떠나는 순간에도 마지막 사진 한 장을 요구하지 않았던 사람. 그날 저는 이상한 사실 하나를 배웠습니다. 존중은 때로 무언가를 해주는 것보다 아무것도 빼앗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시간을 빼앗지 않는 것, 선택을 빼앗지 않는 것, 거리를 빼앗지 않는 것, 평온을 빼앗지 않는 것. 이스탄불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고양이와 함께 살아오며 자연스럽게 배운 것과 먼 한국에서 온 한 사람이 자신의 방식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그 지점에서 만났습니다. 문화는 달라도 존중의 언어는 이상할 만큼 비슷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통역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가끔 생각합니다. 정말 고양이가 그 한국인을 선택한 걸까요? 아니면 그 남자가 먼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고양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걸까요? 어쩌면 둘 다일 겁니다. 그 사건 이후 술탄은 다시 예전처럼 테라스를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갈색 고양이도 손님들 근처에서 잠을 잡니다. 마비도 완전히는 아니지만 인간에게 다시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갑작스러운 움직임에는 놀랍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림자 속에서 떨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먼저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오면 받아줍니다. 오지 않으면 그대로 둡니다. 웃기는 이야기지만 10년 동안 이스탄불에서 고양이를 보며 살았던 제가 한국에서 온 여행자 한 명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시 배웠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상대를 내 방식으로 바꾸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상대에게 자리를 남겨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아마 사람 사이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재미 어느 날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한국을 케이팝이랑 전자제품 나라라고 생각해? 저는 웃었습니다. 그것도 맞겠지? 그럼 뭐가 달라졌는데? 저는 테라스를 바라봤습니다. 술탄이 돌계단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비는 문 옆에서 꼬리를 몸에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제 내가 모르는 게 훨씬 많다는 걸 알아. 잼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정도면 많이 배웠네. 맞습니다. 어쩌면 다른 나라를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 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 얼마나 적은지를 깨닫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에게 그 계기를 준 것은 책도 아니었고 뉴스도 아니었습니다. 고양이 세 마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한 한국인 여행객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스탄불의 밤은 깊어집니다. 골목에서는 고양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물그릇을 채웁니다. 누군가는 먹이를 놓습니다.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드물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저는 먼저 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고양이들을 봅니다. 고양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기다립니다. 술탄이 눈을 뜨는가? 마비가 몸을 일으키는가? 갈색 고양이가 테이블 아래에서 나오는가?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해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고양이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행동만 봅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선택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자주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약한 존재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어려운 질문, 당신은 약한 존재에게 무엇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날 밤 한 한국인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 때문에 저는 한국을 다시 바라보게 됐습니다. 수백만 명의 외국인들도 같은 영상을 보며 비슷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왜 저 남자는 저렇게 행동했을까? 왜 고양이들은 저 사람에게만 먼저 다가갔을까? 정답은 누구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봤습니다. 가장 겁이 많아졌던 작은 마비가 먼저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비가 앉자 다른 고양이들이 따라왔습니다. 그 장면 하나만큼은 어떤 해석으로도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한때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몇 개의 이미지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한국이 완벽한 나라라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 나라를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화려한 서울의 야경도 세계적인 공연도 첨단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이스탄불 골목의 작은 새끼 고양이 한 마리와
그 고양이에게 선택권을 남겨둔 이름 모를 한국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고양이들도 예전보다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더 많이 다가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날 줄 알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지 않는 사람, 상대의 시간을 재촉하지 않는 사람, 약한 존재의 선택을 빼앗지 않는 사람. 고양이들은 그런 사람을 먼저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스탄불의 고양이들이 알아본 사람은 먼 한국에서 온 한 여행객이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었는지, 한 개인의 성품이었는지, 아니면 그가 살아온 문화가 몸에 남긴 작은 흔적이었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제가 바라보는 한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영상을 본 수많은 외국인 중에도 저와 비슷한 사람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한 나라를 다시 보게 만드는데 때로는 거창한 연설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생명 앞에서 조용히 한 발 물러서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